네. 뭐야, 조약은 나중에 볼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이제 골라서 볼 거예요. 안녕. 빨리 와, 앉아. 자, 흥선대원군 집권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어린 아들 고종 뒤에서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했죠. 자, 그러다가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이 이제 친정을 시작을 하죠. 이게 이제 1873년 이후. 이제 우리 오늘도 배우겠지만 고종이 그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려고 네덜란드에 사람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사람을 보내는데 그거를 빌미로 일본이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요. 그 시기가 1907년. 자, 그래서 고종이 네, 그 이제 직접 정치를 하고 나서 한 30여 년 만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끌어내려진다. 이 고종이 정치를 할 때 고종을 옆에서 보조했던 사람들이 민 씨와 그 친척들이죠. 네. 자, 우리 고종의 친정 기간에 있었던 사건들. 먼저 흥선대원군 때는 통상수교 거부로 일관했다면 고종 들어서면서 이제 항구를 열었죠. 두 글자를 뭐라 그래요? 항이라고 부르죠? 그죠? 개왕과 동시에 체결한 조약. 강, 강화도 조약. 자, 근데 이제 일본이 막 쌀을 가져가면서 우리나라 쌀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개화 정책, 개항과 동시에 개화 정책을 추진하죠. 네. 개화 정책 하면서 고종이 만들었던 기구 통리, 기무, 아문이라는 기구를 만들죠. 그러면서 여기서 각종 뭐 일본이든 청나라든 개혁하는 것들을 보고 베껴서 따라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일본에도 청나라에도 사람들을 보내죠. 일본에 보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수신사. 네, 청나라에 보낸 사람들. 영, 영선사라고 불렀어요. 네. 자, 당시 일본에서는 뭘 하고 있었죠?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막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죠? 청나라에서는 수도가 함락된 다음에 양무운동이라는 걸 해가지고 막 서양의 무기 이런 것들을 따라서 만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배워오라는 취지로 네, 일본에는 수신사, 청나라에는 영선사가 파견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청나라 알선으로 청나라 외교관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줬다 그랬죠. 신중, 결일, 뭐였어요? 그다음 배러 전에 어디랑 연합해라. 연미 그다음 배러였죠. 자, 미국과 연합해서 러시아를 저 배척해라 그런 내용의 외교 책자였는데 자, 이 조선 책략에 담긴 내용대로 서양 나라들 중에서 어느 나라랑 제일 먼저 수교를 맺었어요? 일본은 서양 외국이고 미국이죠, 미국. 그렇죠. 미국과 최초로 수교를 맺게 되죠. 자, 근데 문제는 개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이 돈이 새로 만든 군대나 이런 군대들한테 월급이 잘 갔는데 구식 군대들한테 월급이 잘 안 갔죠. 구식 군인들의 반란, 이모 분란이 있었어요. 자, 그동안 그 조종 옆에서 네, 이 개항과 개화 정책을 주도해오던 명성황후 민씨가 굉장히 민심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손가락질 받았죠. 그리고 특히 그 구식군인들에게 갈 월급을 빼돌린 사람이 성이 뭐였어요? 민씨였죠. 자, 그 명성황후 민씨의 저 친척 오빠뻘 되는 민겸호라는 사람이 그 자기 재산으로 다 이것들을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구식군인들이 궐을 넘어가지고 민겸호를 죽여버리고
또 가뜩이나 감정이 안 좋았던 일본 공사관, 일본 외교관이 있는 공사관을 불태운 다음에 자, 별기군의 사령관이었던 호리모토를 죽여버렸죠. 자, 그리고서는 고종을 위협을 했단 말이에요. 자, 명성황후는 이때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어. 안 잡히고 도망갔죠. 네, 무관 등에 업혀가지고 이제 뺨 맞는 연기를 해가면서 도망갔다 그랬죠. 자, 이 구식군인들이 시간을 끌면은 자기들이 위험해질 것 같아가지고, 자, 좀 경험치가 있고 능력 있는 정치가를 하나 포섭을 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 흥선대원군이 30일 동안 재집권하게 됐다 그랬죠? 그 30일 재집권하는 동안 뭐 주로 했다 그랬어요? 성하고 장례식. 맞아요. 명성황후 장례식을 자, 무리해 가면서 치렀다 그랬죠. 명성황후 시체를 찾았다 못 찾았다? 무차. 죽지 않은 사람 시체를 어떻게 찾았겠어요? 자, 관에 못질까지 본인이 했다 그랬죠.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일본에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고 일본 공사관 주변에 이제 경비병이 주둔되게 됐어요. 그리고 청나라와도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라는 게 체결돼가지고 이제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라는 게 더 확실해지고 청나라 상인들이 막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무역을 하게 됐다 그랬죠. 호떡, 호밀, 호주머니 그런 얘기를 했었죠. 청나라 내정 간섭이 심해졌어요. 자, 민씨 정권이랑 그리고 그 나이 좀 지긋한 그 조선 사대부들은 원래 청나라가 우리 병자호란 이래로 계속 지배해 왔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시간 지나가면 좀 나아질 거야. 자, 이러면서 아주 온건하고 천천히 개혁하자는 노선이었죠. 온건 개혁화. 반면에 청나라 이런 내정 가서 빨리 떨쳐버리자. 자, 저 일본처럼 어, 서양의 무기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전면에서 다 개혁해야 된다. 진개. 급진개혁파, 그죠? 20대, 30대 젊은 청년들, 김옥균, 박영용,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주도가 됐죠? 서대필은 20살이었고요. 자, 이들이 처음에는 일본에 가서 돈을 빌려서 개혁을 시도했는데,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줬죠. 자,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는데, 마침 베트남을 노리고 프랑스가 청나라를 공격해 들어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 베트남을 지키려고 청나라가 그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 절반을 빼가지고 베트남으로 돌리죠. 자, 요때다 싶어서 일본 공사관을 찾아가서 약속을 얻어낸 다음에 정변을 일으켰어요. 무슨 정변? 너무 성급했어요. 며칠 만에 끝났어요. 상인. 3일 천하로 끝이 났죠. 자, 당시 이제 김옥균, 박영효, 그리고 서재필, 서광범, 이 사람들은 일본군들 후퇴할 때 같이 그 배에 타가지고 후퇴를 하게 되고, 자, 홍영식이라든지 박영효의 형 박영교 이런 사람들은 고종 옆에서 끝까지 고종을 지키다가 청나라 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단 말이에요. 뭐 저번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살아남은 급진개혁파들의 가족들은 이 조선에서 굉장히 끔찍한 처벌을 받아요. 뭐 예를 들면 홍영식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영의정이었는데 순목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그 갑신정변에 가담해서 역적으로 몰렸다는 얘기를 듣고 스스로 목을 자 매달죠. 네, 그리고 그 홍영식의 형도 자살을 해요. 서재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살 갓 됐는데 부인이 있었어요. 아이도 있었는데 자 부인도 자살을 하고 그 서재필 부모님들도 다 스스로 자살을 해요. 서재필 갓난아기 2살짜리 갓난아기가 있었는데 역적의 아이 잘못 이렇게 거두어 길렀다가 역적으로 물릴 수가 있죠. 그 2살 박이 아이는 아무도 밥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방 안에서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혁파들의 그 말로는 조치가 못했죠. 네.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서 청나라 내정 간섭은 더 어떻게 됐어요? 더 심해졌죠. 이모군란에 이어서 갑신정변까지 2번의 변란을 다 청나라가 진압을 한 거잖아요. 이제 청나라 입김이 굉장히 커졌어요. 자, 일본은 청나라랑 한번 맞붙어 싸워봤지만은 아직은 숫자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열세라는 걸 느끼고 여기서 일본이 제대로 싸우질 않고 그냥 퇴각을 했죠. 그죠? 자, 일본은 강화도 조약 이래로 계속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쌀을 계속 수입해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한테 한번 당했던 것들을 언젠가 갚아줘야지라고 이제 이를 갈면서 군대를 키우게 되죠. 청나라가 너무 내정 간섭이 심해지니까 조선이 러시아랑 비밀리에 연결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청나라가 이걸 알아채고 해방을 놔요.
자, 러시아가 계속 조선으로 내려오려니까 지금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러시아랑 대립하고 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영국이란 나라가 러시아 내려오는 게 신경 쓰여가지고 조선 저 전라도 남쪽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을 불법적으로 점령했죠? 이게 거문도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열강들이 조선이란 나라를 놓고 호시탐탐 노리고. 노리고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 조선이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고 마치 저 유럽에서 그 열강들 속에서 그 알프스라는 그 높은 산을 끼고 중립을 지키는 스위스처럼 조선도 유럽에 스위스가 있다면은 동양의 스위스가 되자. 자, 라고 주장해서 중립화론을 얘기했던 사람이 육일준이라는 사람이고요. 비슷한 얘기를 했던 사람이 독일의 외교관이었던 부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열강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는 가운데 중립화론이 제기된다. 자, 앞으로 좀 넘어가 보세요. 예. 70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 민씨 정권, 고종과 민씨 척족 정권의 개항, 개화, 자, 이런 정책들을 추진할 때 여기에 일관되게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양반 유생. 이 사람들은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논리,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걸 배척하자. 그래서 바른 거는 뭐였죠? 정리. 성리학이었죠. 이게 위정척 싸움. 시기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얘들아, 1860년대는 누가 집권하던 시기예요?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섭정식이죠. 재병 남신 기억나요?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 사건, 병인양요, 남영국묘 도굴 사건, 신미양요, 뭐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뭘 딱 건설했어요? 척화. 축합이 만들었죠. 척화라고 하는 거는 서구 열강과 우리 잘 지내지 않겠다는 거죠. 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를 지지했던 척화 주전론자들. 화해하지 않고 싸우자는 거죠. 1870년대는 이제 일본에게 처음으로 문호를 열게 되잖아요. 무슨 조야? 강화도조야. 이때 대원군을 하야시켰던 양반 유생 누구였죠? 네, 최익현이죠. 최익현의 호가 면암이에요. 면암. 이 면암 최익현이 도끼를 들고 광화문 앞에 엎드려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주장하냐면 서양 놈들이나 일본 놈들이나 한통속 같다는 거예요. 자, 일본을 우리가 평소에 거래하고 알던 나라라고 해서 막 문호를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당시 조선 사람들도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그런 서양을 모방한 개혁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이런 주장이 나왔고 자, 최익현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자, 외놈들이든 서양놈들이든 이제 공장을 만들어서 물건들을 생산하는데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어때요? 유한해요, 무한해요? 무한하죠. 기계만 고쳐주면 계속 기계가 지치지도 않고 뭔가를 생산해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직접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유한한 거예요. 자, 무한한 거랑 유한한 거랑 교환하면은 자, 당연히 조선이 손해볼 수밖에 없죠. 결국 조선 물건들은 바닥나게 마련인데 자, 이런 나라들과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양 놈들이나 일본 놈들이나 똑같다. 자, 이게 이름하여 무슨 론? 외양일체. 이때 최익현이 도끼를 들고 광화문 앞에 엎드려가지고 만약에 일본이랑 수교를 맺고 일본한테 개항을 할 거면 이 도끼로 자기 목을 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고종이 목을 치지는 않고 대신에 유배를 가게 되어 있지. 자, 이 부가 도끼 부자예요. 이런 상소들을 지부상소라고 불러요. 저런 거는 왜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하고 상소를 내지? 그것도 좋은 지적인데 흥선대원군이 이제 고종 22살 때까지 정치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과는 맞지가 않았죠. 임금이 20살이 됐으면 이제 스스로 정치를 하게끔 내버려 둬야 되는데 아버지가 계속 그 뒤에서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최익현은 다 큰 국왕이 있는데
아버지가 계속 섭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고, 기본적으로 흑산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는 이제 최익현도 그 의견을 같이 한 거죠. 예. 자, 80년대 들어서는 이제 막 그 고종이 통리기마문을 만들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런 개화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있었어요. 영남은 지금 혹시 어딘지 아니? 영남. 조령의 남쪽. 경상도를 얘기해, 경상도. 경상, 경상도. 이것도 알아두자. 자, 경상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영남. 영남. 전라도는 뭐라고 할까요? 남한강 상류 지역, 그 단양이나 충주 지역에 호수가 이렇게 많거든요. 한강의 그 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호수의 남쪽이라 그래가지고 아, 호남이라고. 그럼 충청도는 뭐라고 할까요? 그 호수의 서쪽에 있다 그래서 충청도를 호서라고. 강원도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저 고려 말기에 그 쌍성총관부 기억나죠? 그 쌍성총관부 근처에 있었던 철령이라는 그 골짜기 기억나요? 네. 자, 철령이라는 골짜기의 동쪽에 있다 그래서 강원도를 관동이라고 부르요. 그리고 경기도와 충청도를 합쳐서 경기도의 기와 충청도를 호서라고 한다 그랬죠? 기호라고도 불러요. 경상도 영남유생 만명의 소는 뭐냐면 서명이 적힌 상소예요. 그러니까 서명운동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뭘 반대했냐면 김홍집이 수신사로 조선책략이라는 책 갖고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결합하고 미국과 연합하자 그랬죠.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한 거예요. 왜 괜히 모르는 저 미국이랑 갑자기 친하게 지내며 왜 아무런 혐의나 원한도 없는 러시아랑 청나라 말 듣고 원한을 져야 되느냐. 자, 해서 이 조선책략 유포에 반발했던 영남유생 만명의 서명운동. 여기 이걸 주도했던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퇴계 종손이에요. 퇴계 이황 있죠? 그 이황의 자손이요. 홍제학은 역시 유생인데 축사소라는 거를 고종한테 단독으로 올려요. 근데 여기서 고종이 잘못한 거를 정말 정말 그 신랄하게 하나하나 낱낱이 다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종을 비난해요. 자, 왕조사에서 왕을 그렇게 대놓고 비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홍제학은 이 척사소를 잘못 올렸다가 도리어 자기가 사형을 당해요. 자, 이 위정척사 운동은 90년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오늘 배울 사건인데, 90년대 우리 국무가 시해당한 사건이 있었죠. 예, 을미사변에 반발해서 90년대에는 무슨 의병? 을미의병이 일어난. 당시 일본이 조선의 그 선비들의 상투를 자르라는 단발령이라는 걸 내리거든요. 이 단발령에 또 반발해서 양반 유생들은 그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고 머리카락 안 자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이 위생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그 뭐 위생이 제일 큰 문제이기도 했고 당시 이제 전통이라고 우리는 강조를 했지만 이 머리를 기르고 이렇게 다니는 것 자체가 근대화와는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 머리를 자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유생들은 좋아하지 않았겠죠? 여기에 반발해서 일어난 의병이 을미의병이다. 자, 요건 다음 또 볼 거고 넘어가세요. 자, 갑신정변 1884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 요 앞에 갑자는 몇 년마다 반복이 되죠?
10년마다 반복되죠. 이 뒤에 거는 몇 년마다 반복돼요? 12년마다 반복되죠. 자, 그래서 갑신년에서 10년 지나니까 앞에가 뭐가 와요? 또 갑이 오죠. 1894년. 뒤에는 5년이 와요. 네. 자, 이 갑오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근현대사에서는. 우리 조선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난 해가 갑오년이에요. 자, 강화도 조약 이후에 농촌 사회가 크게 이제 동요하게 되는데, 자, 뭐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정부가 무능력해요. 그리고 지배층은 여전히 그 조세, 곡물, 역 기억나죠? 자, 그런 세금들로 농민들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탐관오리.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를 않았다. 그리고 이제 봉건적이란 말은 그 옛날의 질서를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봉건적 질서 하면은 양반 쌍놈 따지는 신분제. 아무리 이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고 뭐 재기발랄하고 그 아주 똑똑해도 과거제라는 걸 합격하지 않으면 절대 출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출세를 못하면은 뭐 해야 되죠? 네, 농사를 지어야 되는. 자, 그리고 벌써 19세기 후반인데 이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100년 전부터 근대화에 성공을 해서 이제 공장에서 대량 생산 체제로 접어들었고 막 해외 식민지 개척하면서 막 물건도 팔아먹고 막 상업이 막 발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은 여전히 농업사회였어. 그리고 이 신분제에서도 최상위에 있는 신분이 누구죠? 양반이죠. 자, 그 양반들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사회가 조선이야. 자, 그런 가운데 가마도 조약 이후에 일본이 조선에서 계속해서 쌀을 가져갔다 그랬죠. 일본은 뒤늦게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산업화에 들어갔는데, 자,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 일단은 정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이제 수도 도쿄에 막 그 공장도 만들어지고, 뭐 기계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자리가 주로 다 어디 생길까요? 수도에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자, 산업화 과정에서 대부분 다 어디로 올까요? 다 수도나 도시로 오겠죠. 그죠? 자, 이 사람은 사람을 낳는다고 자, 이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수도로 사람이 많이 몰리고 많이 몰린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사랑을 해가지고 인구가 지금 급증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국은 산업화나 근대화가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 기원을 따지면 일제강점기로 보기도 하는데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 산업화 시작한 거. 박정희 대통령 들어봤어요? 박정희 대통령 1960년대 군인이지만 쿠데타로 권력 잡은 다음에 그때부터 20년 동안 급격하게 산업화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 200년 동안 천천히 할 거를 우리나라 몇십 년 동안 했다고요? 20년 동안 그 군인들 주도로 하면 된다 해가지고 급격하게 진행이 돼요. 자, 예를 들면 1930년대 후반에 당시에 서울을 경성이라고 불렀거든요. 일제강점기 때는. 경성의 인구가 30만 명이었어요. 자, 근데 196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한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 서울 인구가 몇 만이었을 것 같아요? 500만 600만 명이 돼요. 자, 30년 사이에 인구가 몇 배가 는 거예요? 30만에서 600만이니까. 900 두 배는 거야? 30만에서 600만이 됐다고. 20배가 늘어난 거예요. 자, 근데 일본은 요 무렵에 그걸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막 도쿄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원래 도쿄는 인구가 많았어요. 한 100만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인구가 많았는데, 자, 그거의 두 배, 세 배가 갑자기 도쿄에 몰려서 살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식량이 많이 부족했고, 부족한 쌀을 어디서 사갔다? 조선에서 사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조선과 일본 간의 관세가
없었죠. 그리고 일본인들이 필요하다면 마음대로 쌀을 가져갈 수 있게 무제한으로 쌀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곡식 가격이 조선에서 크게 올라가게 된다. 당연히 괴롭고 힘들었던 건 농민들이었겠죠? 자, 이런 가운데, 자, 이제 동학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종교를 만든 조상을 교조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금 종교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교주라고도 하지만 그 종교를 처음 창시한 사람들은 교조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교조가 몰락 양반, 경주의 몰락 양반이었던 누구였죠? 최재우였죠. 그죠? 이 최재우가 동학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자,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근데 흥선대원군 정치하던 시절에 최재우가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당했죠? 자, 최재우가 죽은 다음에 이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동학 교도들이 자, 계속해서 동학을 전도하고 퍼뜨렸단 말이에요. 여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대 교주였던 최시영. 별명 뭐라 그랬죠? 네, 그쵸. 관군들이 막 쫓아오면은 보따리에다가 그 동학의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는 동경대전, 찬송가, 용담유사 이런 것들 싸갖고 도망 다니면서 열심히 포교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최시영은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 조직이 포접제라고 하는 건데 이런 조직이에요. 자, 포가 제일 큰 조직이고 그 아래 접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를 책임지는 사람을 대접주라고 불러요. 접을 책임지는 사람을 접주라고 불러요. 자, 이런 피라미드, 다단계 조직 형태로 백성들 사이에서 동학이 서서히 퍼져나가게 됩니다. 원래 경상도에서 시작한 동학이 오히려 경상도는 그 양반 유생들이 좀 이황의 제자들이 많이 터를 잡고 있는 곳이라서 오히려 경상도에서 뿌리를 못 내리고 탐관오리들 수탈이 심했고 더욱더 불평등이나 차별이 심했던 어느 지역? 전라도랑 충청도에서 동학이 크게 확산이 돼요. 자, 이들이 30년 정도 저 전라도랑 충청도에서 뿌리를 내린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거, 우리 교조 억울해요. 자, 이 신자가 무슨 신자라고 했죠? 표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 원은 원한이에요. 우리 교조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원한을 풀어주세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공주, 그리고 공주 옆에 지금 전라도 삼례 지역에 모여서 교조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이들이 시위를 해요.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정부에서 안 들어주니까, 자, 이들이 모여가지고 광화문까지 간단 말이에요. 자, 광화문 앞에서 단체로 그 동학 지도부가 엎드려요. 엎드리는 거를 엎드릴 복자, 모일 합자 써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복합. 광화문 앞에서 동학 교도들이 단체로 엎드려가지고 고종에게 우리 교조 억울합니다. 좀 우리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고 요구한다. 자, 정부는 동학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자, 이거 막 함부로 건드리면은 얘네들이 또 격렬하게 반발할 것 같아가지고, 적당히 이걸 좀 들어준다고 한 다음에 해산을 시켰어요. 자, 근데 실제로 교조 최재우의 억울한 거나 뭐 신분 이런 것들을 회복을 시켜줬을까요? 안 시켜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부에게 요구해도 이게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충청북도 보은이란 동네에 모여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최재우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동학 세력들, 대부분 다 농민들이었는데, 자, 이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불만, 정부에 요구하는 정치적인 사항들이 슬슬 이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가장 이들이 지금 싫어했던 거, 그쵸? 신분제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죠?
일본이 계속 쌀을 사가니까 쌀 가격이 올라서 그게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구호가 척외. 자, 척이 뭐죠? 척? 그쵸. 누구랑 사이 안 좋으면 척을 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외놈들이나 서양 놈들이랑은 일단은 척을 지자. 물리치자. 그리고 창이라고 하는 건 판소리 하는 걸 창한다고 하죠.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의를 부르짖자 이런 뜻이. 자, 이런 얘기들. 자, 이런 얘기들은 외세를 물리치자라는 얘기죠. 한편으로는 신분제가 여전히 그 농민들을 올가매고 있었고 과부는 여전히 재혼을 못했어요. 과거 시험 아니면 출세할 길이 없었다. 자, 이런 것들을 봉건적인 제도라고 했고 여기에 반대하는 반봉건의 목소리가 보훈 집회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자, 정부에서도 이거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좀 이제 선을 넘으려고 하나? 자, 그러다가 1894년 1월 가보년이 밝았어요. 이거 교재는 어떻게 순서가 나가냐면 보세요. 화살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렇게 나가고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세로로. 자, 고부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고부. 고부는 지금 전라북도 정읍 지역이에요. 이 고부의 군수 책임자 사또가 조병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조병신육갑 이렇게 기억하세요. 나쁜 놈이에요. 악마. 네. 자, 이 사람 전형적인 탐관 오리예요. 일단은 고부군수 자리도 그 돈을 주고 사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주고 사서 들어왔으니까. 네, 본전을 뽑아야겠지. 자, 그래서 특별 세금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만든 세금이 불효세예요. 자,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매기는. 자, 그 다음에 불목세. 자, 이 목은 부부끼리 화목하게 지내지 않은 경우, 부부싸움하면 세금을 내야 돼. 보통은, 보통은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조선시대 때는 이제 공동 재산인데 보통은 남자 재산으로 모든 걸 다 치기 때문에 예, 한 집에서 세금을 이제 내는 거죠. 자, 요런 것들. 자, 요런 식으로 수시로 세금들을 만들어 가지고 기타 등등의 세금들을 거뒀다. 그러다가 이 조병갑이 뭐 한 일도 없는데 일단은 자기가 통치를 잘한다고 스스로 선전하고 자랑을 한 다음에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그 아버지도 위대하신 분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기리는 공덕비를 만들게 해요. 그리고 이미 팔왕보라는 저수지가 있었는데 보는 저수지를 뜻해요. 팔왕보라는 저수지가 있었는데 저수지를 또 만들래요. 자, 이 두 번째로 만든 저수지가 만석보라는 저수지예요. 이제 남자들 너희 군대 가보면 알 텐데 땅 파는 일 세상에서 정말 제일 힘든 일이거든요. 자, 이 삽으로 땅을 파는데 이 삽으로 그 흙을 떠낼 때 네, 이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못 집어넣거나 하면은 이게 잘못하면 어깨를 다쳐요. 예. 너무 힘을 너무 많이 꽉 주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세우면은. 그래서 적절한 각도로 적절한 힘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야지 하는 게 습질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아무튼 그 습질을 무려 1년 동안 계속 시켜요. 자, 그렇게 해서 넓은 구덩이를 만들어 놨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자, 기껏 저수지 만들어 놓고 여기다 물 채워 놓은 다음에 농민들이 그 물을 좀 떠다가 농사에다 쓰려고 하니까 또 뭐를 징수했어요? 네. 물에다가도 세금을 매긴 거예요. 자, 농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죠. 자, 조병갑 저거 안 되겠다.
자, 그래도 참았어요. 근데 때마침 조명갑이 이제 1893년을 끝으로 임기가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 다른 부울로 가겠구나 했는데 조명갑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위에다가 뇌물을 줘가지고 임기를 1년 늘려요. 자, 이제 가나 싶었는데 악마가 1년 더 있게 된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당시 그 고부 지역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훈장 생활을 하고 있던 예, 자, 키가 푸른 콩처럼 작다 그래가지고 예, 녹두 장군이라고 불리던 이 전봉준이 저 조병갑을 칠 계획을 짜가지고 그 농민들을 모아요. 자, 모으는데 이제 주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연판장이라는 걸 돌려요. 뭐 김하영, 김서윤, 김민재, 뭐 장수환, 이윤준 이렇게 이름을 쭉 쓰는 거예요. 주모자들끼리. 자, 근데 주모자들 쓸 때 보통은 이 봉기나 이랬던 반란을 주도한 사람들이 이름을 제일 어디에 쓰겠어요? 제일 먼저 쓰겠죠. 자, 그래서 누가 주모자인지 모르게 하려고 자, 이게 종이가 있으면 밥사발을 이렇게 놓고 이름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자, 이게 밥사발 엎어놓고 쓴 뭐랄까, 통지문이라고 해가지고 사발통문이라고 부르죠. 뭐라고요? 사발통문. 주모자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가보년 새해에 이 동학 세력이 이제 그 고부 관할을 공격해가지고 조병갑을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아요. 조병갑이 또 낌새를 차리고 도망을 가요. 자, 이렇게 해서 고부 관할을 대신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자, 고부 관할 접수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뭐 쌀창고를 열기도 하고도 한 것도 있는데 일단 조병갑을 잡으려고 했는데 놓쳤죠. 그럼 조병갑 이제 다음으로 원한이 많았던 사람들 누굴까요? 네. 양반들도 양반들인데 더 싫어했던 사람들. 맞아요, 맞아요. 이 아전들을 잡아다가 몽둥이나 이런 것들을 때려 죽인다. 양반들 명령 듣고 와가지고 농민에게 이런저런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세금을 쪽쪽 빨아갔던 사람들이 이 향리들이었기 때문에 향리들에게 감정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이 향리들을 대거 때려 죽인다. 자, 이제 군수가 도망갔기 때문에 조선 정부에서도 이걸 알게 되고 후임 군수로 박원명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근데 이 박원명이라는 사람은 나름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금 농민들이 저렇게 성이 나 있는데 지금 관군이 그렇게 뭐 무기도 좋지가 않고 숫자도 얼마 없는 상황에서 농민군들 괜히 자극해봤자 좋을 게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마을에 있는 소를 잡아가지고 그 동학 지도부, 전봉준이나 뭐 이런 지도부들을 불러서 소고기를 주면서 대접을 해요. 술도 주고. 자, 그러면서 자, 마음 좀 풀고 돌아가서 농사 지어. 너희들 사정 아니까 조병갑 나쁜 짓 했다는 거 아니까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참작을 해줄 거니까 일단은 돌아가서 농사나 지어. 자, 이렇게 설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농민들이 이걸 순진하게 믿고 어떻게 한다? 자진을 해서 해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정부에서는 속셈이 그게 아니었죠? 자, 우리 진주 임술 농민봉기 때도 문제 생기면은 조선 정부에서 지방에 뭐를 보냈죠? 안핵사를 보냈죠? 우리 임술 농민봉기 때 안핵사로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박규수였죠, 그죠? 자, 이번에는 이용태라는 사람이 왔어요. 자, 이용태라는 사람 오자마자 굉장히 깐깐하게 굴더니 속내를 드러내요. 자, 고부봉기 관련된 사람들을 다 영모로 몰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농민들, 고부봉기 가담했던 사람들 모아가지고 곤장 때리고 고문하고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농민들이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 무장. 지금의 전라북도 고창이라는 동네인데, 이 무장 지역에서 이들이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요.
이때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동학농민군의 주된 무기가 뭐였을까요? 그 농기구도 있었고 또 맞아요. 대나무를 이렇게 어슷하게 잘라가지고 만든 창 무슨 창? 대나무 뭐라고 그래요? 자 이들의 무기는 죽창이었단 말이에요. 자 조선은 백예민족이라 그래서 하얀 무명으로 만든 옷들을 많이 입었죠 농민들이. 그래서 이때 이런 얘기가 있었죠. 대나무 죽창이 이게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군이 앉으면 죽산. 자, 대나무 그 죽창이 길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앉으면은 마치 그 대나무가 산을 이룬 것처럼 그 죽창이 많이 꽂혀 있었다. 그리고 서면 백산. 입은 옷이 어떤 옷이니까? 하얀 옷이니까. 자, 무장 지역에 이어서 백산으로 이동해서 동학농민군들이 자신들의 어떤 의지를 담은 강령들을 발표하는데, 자, 제폭구민. 자, 폭은 폭정, 사나운 정치를 얘기해.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구한다. 보국 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광제 창생. 이런 구호들이 등장을 해요. 자, 이제 농민군들이 그 본격적으로 숫자가 이제 모였는데, 당시 이 농민군을 이끌었던 리더는 전봉준, 그리고 김계남, 손화중 같은 사람들이. 자, 이들이 이제 농민군들 모인 군대 숫자를 좀 세봤더니 한 1만여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많은 숫자죠? 자, 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인근 고을, 탐관오리들이 나쁜 짓 했던 인근 고을들을 공격해 들어가니까 이제 관군이 모여가지고 이걸 진압하러 왔어요. 근데 관군들은 농민군을 얕봤어요. 그래서 이 농민군이랑 관군이랑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는데 관군들이 뭘 했냐면 그 마을에 있는 소를 잡아다가 소고기 먹고 술 먹고 그날 띵까띵까 놀았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동학농민군이 그 관군을 기습해가지고 황토현이라는 곳에서 첫 번째 전투를 크게 승리를 하게 돼요. 이게 황토현 전투고요. 자, 동학농민군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관군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준비를 좀 더 무기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자, 그리고 황룡촌이란 마을에서 붙었는데 이번에는 동학농민군이 자, 또 준비한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집 있죠. 지푸라기. 네. 지푸라기로 만든 이런 어, 둥글게 만든 어떤 건데 요걸 뭐라고 하냐면 장태라고. 요 구멍이 닭이 들어가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선 사람 닭이 이제 날아가거나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태 안에다가 닭을 집어넣고 이 안에서 닭을 키웠어요. 자, 근데 이제 동민군은 이 위에다가 벽단을 막 댔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관군이 총을 쏘면 요걸 앞세운 다음에 뒤에서 사람들이 이거를 굴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굴리면서 이제 그 관군이 총을 쏘게 되면 이 장태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네, 방탄 역할을 한. 자, 그렇게 해서 대거 장태를 굴리면서 막 진격해 오니까 이 관군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관군이 크게 패배한다. 자, 동학농민군이 이제 사기를 얻고 이제 계속 주변 고을들을 점령하다가 마침내 전라도의 핵심 도시 어디를 점령한다? 전주성을 점령한다. 자, 무기래봤자 그 대나무 자른 창, 죽창이나 뭐 곡괭이나 농기구나 이런 것들 든 농민들인데 이 농민들한테 관군이 연거푸 깨지다가 전라도 가명
전라도 최고 책임자 관찰사가 머물고 있는 전주성까지 넘어간 거예요. 자, 그만큼 조선 정부가 허술했다는 거고, 자,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 이제 당황을 했어요. 자, 우리 이모군란 갑신정변 때 그 고종과 민씨 정권이 항상 어떻게 했어요? 어려움에 처하면. 청나라에 도와달라고 했죠? 이번에도 어김없이 청나라에 또 원병을 요청한다. 자, 청나라가 이 얘기를 듣고 잽싸게 이제 배를 몰고 와요. 자, 한반도가 있으면 지금 여기 전라도랑 가까운 충청도에 그냥 보세요. 여기 아산이란 지역에 청나라 군대가 상륙을 하게 됐어요. 자, 근데 청나라 군대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려고 상륙을 하니까 일본 군대가 덩달아서 상륙을 하는 거예요. 일본 군대는 어디 상륙했을까요? 인천에 상륙해. 자, 근데 일본 군대가 왜 청나라 군대에 상륙한다고 덩달아 상륙했을까요? 뭐에 근거해서? 맞아요. 이 텐진 조약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갑신정변 끝난 직후에 청나라 일본 군대가 일단 한반도에서 어떻게 하기로 해요? 일단 철수하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한반도에 파병을 하게 되면 서로 어떻게 하기로 했죠? 통보하기로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원래는 청나라 군대가 상륙했을 때 또 청나라 군대가 자기네 상륙한다는 걸 알려요. 일본에게. 자,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뭐 알았으면 안 거지. 그 굳이 또 상륙해야 될 이유는 있어요? 없죠. 자, 근데 청나라가 상륙하니까 자기들 멋대로 한반도에 군대를 보내서 상륙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상륙한 지역이 어디예요? 전주랑은 좀 거리가 먼? 인천은 한양이랑 가깝죠. 자, 일본의 목적은 조선에 너무 그쵸. 한양으로 들어와가지고 수도를 접수할 계획을 가지고 인천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양 외세가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동학농민군은 이걸 의도한 게 아니었죠. 조병갑이 싫고 탐관오리들이 싫고 자, 과거 아니면 출세 못하는 이런 조선이 싫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은 조선을 어떻게 보면 다시 좀 바꿔보려고 그런 거 요구하려고 일어난 건데 뜻하지 않게 지금 청나라 일본 외국 군대가 들어왔잖아요. 자,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주성에서 관군을 불러다가 그 관군의 대장 김학진이라는 사람이랑 화해를 해요. 자, 이게 무슨 화야? 전주화약이에요. 동학 지도부랑 관군이 이제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를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화해를 한 거예요. 동맹을 맺은 거죠. 자, 근데 진작에 청나라 군대 부르기 전에 이거를 농민군들이랑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어떻게 돼버렸어요? 늦었죠.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이미 한반도로 들어와 버렸죠? 자, 정부는 뒤늦게 동학농민군들 얘기를 듣고 뭔가 자체적으로 조선이 개혁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개혁기구를 하나 만드는데 그 기구가 교정청이라는 기구예요. 동학농민군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관군들 얘기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해산을 하기로 해요. 동학농민군이 또 해산한 결정적인 이유. 요 무렵이 5월이었거든요. 그죠? 농사를 지어야 되죠. 계속 전쟁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자진 해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마을로 돌아가서 자, 그 나쁜 짓 했던 사또라든지 향리들을 대부분 쫓아내요. 자, 그리고는 자신들이 스스로 집강소라는 기구를 만들어요. 이 집강소는 농민들이 만든 자체 개혁 기구죠. 여기서 그동안 잘못되었던 썩은 정치에 대한 개혁안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스스로 자치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썩은 정치에 대한 개혁안, 이름하여 무슨 개혁안? 회정개혁. 자, 여기서 주요 내용. 신분제 세자. 과부들 재혼하는 거 이제 허용하자. 토지 양반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평균에서 나눠 갖자. 자, 요런 얘기를 했던 것이 동학 세력들의 주장이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엎어진 물이에요.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이미 지금 상륙을 했다 그랬죠? 자, 정부는 이제 동학농민군이랑 화해를 했기 때문에 일본군에게 철수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일본군이 철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도리어 어디를 공격한다? 당시 경복궁의 서문이었던 영추문을 공격해요. 자, 이 영추문을 공격하는데 이 일본 군대가 준비를 했다는 게 확 알려진 게 어설프게 온 게 아니라 군인들이 열을 갖춰가지고 영추문 쪽으로 다다다다다 달겨들어요. 자, 당시 일본군이 준비했던 무기, 총, 칼, 대포, 망치.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영추문을 두드려 패요. 뚜까 패요. 자, 그 다음에 문을 부숴버리고 경복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때 경복궁에서 나름 조선 관군이 저항을 해가지고 이 영추문 부수는데 4일 정도가 걸렸거든요. 꽤 격렬하게 저항한 거죠. 자, 하지만 이 영추문을 부순 다음에 경복궁으로 들어와가지고 자, 고종과 세자 그리고 명성황후를 연금상에 가두다시피 이렇게 잡아놓죠. 그 다음에 고종을 위협을 한 다음에 고종에게 일본 군대가 한 말. 자, 우리가 경복궁으로 들어온 이유는 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근대적인 개혁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거 시켜주러 왔어. 자,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남의 나라 개혁하든 말든 지네 나라가 왜 와가지고 우리 근대적 개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른 것도 아니죠, 일본을. 근대적 개혁 해달라고. 자, 그런데 동학농민군 진압 핑계로 청나라랑 덩달아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근대적 개혁을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안 그래도 전주화약 이후에 교정청이란 기구를 만들고 개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 교정청을 없애버리고요. 자, 일본의 강요로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는데 그 기구가 따라 읽어보세요. 군국 기무처라는 기구예요. 자, 위기 상황에서 청나라 군대에게 SOS 원병을 요청했던 민씨 정권, 이 민씨 정권이 여기서 이제 붕괴를 해요. 그 민씨 척족들이 무슨 이모군란이든 갑신정변이든 어려운 일만 있으면 청나라를 부르는 친청 세력들이었는데, 자, 일본 군대가 경복궁을 접수하면서 이 명성황후와 민씨 세력들을 다 정치계에서 몰아내요. 그리고 일본 말 잘 듣는 사람들로 그 정치인들을 다 채우는데, 자, 이때 짠하고 등장한 사람. 자, 일본이 지금 남의 나라 궁궐 점령한 다음에 막 개혁이랍시고 이렇게 저렇게 뭐 간섭하는 거 여론이 좋았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일본이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하고 이런 것들을 좀 무마하려고 자, 민씨들을 배제한 다음에 또 끌어들인 인물이 있어요. 자, 민씨의 라이벌. 사이가 안 좋았던 시아버지 있잖아요. 대원군을 이때 일본이 데려와서 그 개혁 내각에 앉힌단 말이야. 쟤는 우두머리로. 자, 그러면 흑선대원군이 친일을 한 거냐? 사실 흥선대원군은 그 우리 저 10년 동안 정치 잘 하다가 정치 최익현 상수 하나로 이렇게 밀려났죠. 자, 근데 흥선대원군이 정치에 완전히 관심을 끊었다 그랬나요? 아니었죠. 계속 뭔가 그 정치 권력을 다시 잡으려고 후시등탕 노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종의 그 동생이었던 이재선이라는 그 서자를 다시 임금으로 태우려고 막 그런 역모 사건도 꾸미기도 하고 이모군란 때도 어떻게 했어요, 대원군이? 이모군란 때도 그 구식군인들에 의해서 추대돼 가지고 30일 동안 권력을 잡았었잖아요.
자, 그러다가 청나라 한동안 끌려가 있다가 이제 청나라에 의해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잠자코 있는 줄 알았는데 계속 그 고종과 자기 며느리 명성황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가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군대가 경복궁을 점령했을 때 요거를 기회로 해가지고 다시 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요청에 응해서 실제로 이 궁극기무처 이 내각에 합류를 하죠. 근데 실제로 뭔가를 하거나 실권을 휘두른 거는 없어요. 그냥 얼굴마담으로 일본에게 어떻게 보면 이용을 당한.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일본에 의해서 궁극기무처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1894년 가보년에 시작됐다 그래서 무슨 개혁이다? 그렇죠. 사보개혁 내용은 좀 이따 볼 거고 일본은 경복궁 점령한 거로 그치지를 않고 자 이제 지금 아산에 동학농민군 진압하려고 청나라 군대가 16개 있었다 그랬죠? 자 한반도를 놓고 일본이랑 청나라가 으르렁거리다가 먼저 일본이 청나라를 선제 공격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름하여 무슨 전쟁? 청일전쟁이에요. 자, 그쵸 한반도에서. 네. 동학농민군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청나라가 먼저 상륙하고 이제 일본이 와가지고 지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벌어진 전투는 풍도해전이에요. 이 풍도는 아까 청나라 군대가 아산에 상륙했다 그랬죠? 그 아산 앞바다예요. 자, 일본 군대가 청나라 군대를 기습을 해가지고 여기서 청나라 배를 대부분 다 침몰시켜요. 자, 청나라가 당황을 해서 이 평양에서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대가 이제 내려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본 군대가 자, 내려오는 청나라 군대랑 성안에서 막 이 성안은 지금의 충청도 천안 지역이에요. 여기서도 작정하고 있던 일본 군대가 매복을 하고 있다 청나라 군대를 완전히 박살을 낸단 말이에요. 자, 이어서 청나라 군대가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던 평양. 이 평양 전투에서도 일본 군대가 청나라 군대에게 압승을 거둬요. 자, 3연전을 내리 어느 나라가 이겼다고요?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죠. 갑신정변 때 일본 군대가 한번 깨갱한 다음에 10년 동안 일본 군대는 준비를 정말 단단히 한 거예요. 청나라 어떻게든 몰아내고 한반도를 장악하려고. 자, 반면에 청나라는 조금 생각을 안일하게 했죠. 자, 그랬다가 지금 결과가 일본에게 크게 졌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